그래서 이분이 심리학을 하셨고 했던 분인데 어떤 일을 했냐면은 30년 동안 그저 서대문 그저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30년간 사형수하고만 이렇게 상담을 쭉 해오셨던 거더라고요. 30년을 사형수하고 이렇게 그 상담을 해오셨던 분의 그 이야기가 상당히 그 좀 특이했고, 그 쪽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사형수들하고의 상담에서 이분이 느낀 거는 자기가 오히려 많은 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살아서도 죽는 연습을 하고 죽어서도 사는 연습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저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은 이제 어른 공부라는 책하고 인생 구단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썼는데요. 이 두 책의 이제 공통점은 나의 듬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즘에 어른이라 그러면은 어른다운 어른, 좋은 어른, 뭐 참 어른. 작년에 그 교보에서 그 어른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교수가 하여튼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익은 사람이다. 마음이나 성품이나 잘 익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책임지는 어른, 그다음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어른, 그리고 항상 그 뭐 공부하고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답게 늙어가면서 나답게 어른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어느 교수님은 이 어른을 대문자 어른, 소문자 어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민승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대문자 어른은 그야말로 이제 좀 어떠한 사명 의식이나 그런 그 큰 그릇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든지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문자 어른에 속하고, 소문자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이제 보통 범인들이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살았다, 착실하게 살았다, 적어도 무엇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늙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소문자 어른이고, 대문자 어른들은 무엇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대문자 어른이다라고 해서 하는 설명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듣고 이 양순자 그 선생의 어른 공부를 다시 한번 또 오디오로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느끼는 감이 좀 많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교화위원으로 3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암 선고를 받아서 2번 수술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암하고 이게 싸움을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73세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분은 이런 생각을 아주 그 신조로 삼고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 남을 돕는 일에는 계산을 하지 말고 누군가 넘어지면 빨리 일으켜줘야 된다. 참 이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계산을 하지 말고 즉시 도와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참 그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이거를 몸소 이제 실천하신 분들이죠. 사형수들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참 그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었구나,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주제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걸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좋은 양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해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밀리세제도 그렇고 예스24도 그렇고 보니 작년에 2025년에 있었던 몇 대 책, 이런 올해 책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그 중에서 자기 개발서 부분에서 올해 책으로 선정된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이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 지은 책을 오늘 읽었고요. 읽었던 책 내용을 일단 기본을 정리해서 지금 여기 있는 노트북의 램에서 우리 저걸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 여기 안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했던 그걸 이렇게 내용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이제 봤던 내용이 결국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습관이 천성보다는 10배나 더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마음을 바꾸면 태도가 바뀐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들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습관을 들이기 또 습관 자체로 통해서 내 생활이 바뀔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초입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많은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작심삼일이 되어져서 대부분 끝나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일, 3일, 3일씩이라도 매번 작심을 해서 그 하루 실패한 3일이 하루하루라도 성공을 해서 쌓여서 우리 평생에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자기계발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된 것도 좋은데 소개가 또 너무 좋습니다. 한번 책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안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장필규 소장님이 발표한 것처럼 정말 소문자 어른 그런 어른이 또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안 올렸다고 하는데
저 혹시 올리지 않았나요? 왜냐면 어저께 제가 방송 두 분 출연했는데 올라왔어요. 어? 2분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긴 올라왔죠? 네, 네. 맞아. 어저께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사무실까지 가서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밤늦게 오다 보니까, 네, 운동 끝나고 하다 보니까 늦게 올랐고요. 책이 뭐냐면, 요 경청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게 05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외국인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 여기에 첫 번째 뭐가 되어 있었냐면, 그 추천서에 우리가 7가지 습관, 그걸 쓰신 분이 이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라 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포천 500대, 그 당시에 05년도에 포천 500대 기업에서 선택한 최고의 설득의 지침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누가 되어 있냐면 피터 드러크가 그 97세, 9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경청의 습관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누구도 설득을 못했다.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다 이 책에 대한 함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4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간 중심, 또 뭐 이렇게 시간을 중심으로 하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행동 중심 또 시간 중심이었던 것 같아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바뀐 게 이제 사람 중심형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뭐 구태여 이렇게 제가 여기서 경청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고, 근데 여기서 제일 저도 이렇게 기억났던 거는 뭐냐면 최강의 설득, 누구한테 자기가 뭘 설득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상대한테 꼭 하고 싶은 어떤 말이 있다면 그거를 말을 이렇게 지루하게 아니면은 간곡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시작이다, 이 말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경청을 잘해야 설득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오늘, 경청이 주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목표는 천하무적이라는 책입니다. 표지 보시니까 언제쯤 나온 책 같으세요? 느낌이. 오래된 거. 예, 2010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신기하게 이제 또 국내에 이번에 나온 거는 2025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예, 워낙 책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많이 얻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온 책인데 일본 분 책이에요. 근데 책을 이분은 본인은 이제 무도가라고 하고 실제는 합기도 도장을 실제 본인이 운영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30년 됐어요. 근데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한 200권 정도? 그 정도 쓰셨다 그래요. 예. 근데 실제 요 책을 뭐 일부러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라 다른 책 찾다가 밀리의 서재에서 오늘은 뭐 읽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저께 뒤지다 보니까 이 표지가 워낙 이래가지고 눈에 얼른 띈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도 쪽 책이라 그래갖고 무도 쪽 책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좀 적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 집안이 직계하고 반계 쪽이 조금 가는 길이 달라요. 저희 집안 대대로 직계 쪽은
의료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약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한의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쪽도 있고, 골고루 다 계시거든요. 직계 쪽은 그런데, 근데 반계 쪽은 약간 몸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술 쪽도 있고, 무도 쪽도 있고, 이런 쪽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직계하고 반계가 가는 쪽이 좀 이게 다른데, 근데 이제 저희 아르헨틴 작은 아버지가 세계 18기 협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가끔 제 타임라인 보시면은, 그러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대원이라고, 여기가 이제 제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도 무도가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셨던 돌아가셨는데, 유수남 작은 아버지, 여기가 원래 이제 무술을 한 분야를 이렇게 창시하시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집안이 좀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 생각이 났냐면 이 책을 읽게 된 이유가 어른들이 모이셨을 때, 자주는 못 모이셨는데 아르헨틴을 가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모습은 저는 모르고 가끔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시면 어떤 때는 말이 굉장히 잘 맞는데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시각이 다른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책을 좀 읽었습니다. 무도 쪽에서 저는 무도하고 무술 요거 차이가 뭔가 사실 크게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무도 쪽에서 목표는 천하무적 할 때 천하무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천하무적. 근데 굉장히 많이 왜곡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하무적은 그 말 그대로 세상 안에, 내가 사는 세상 안에 적이 없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부수고 해가지고 더 세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너무 잘 행사하는 쪽을 천하무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세상이다. 무도가가 바라는 천하무적은 그게 아니라 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누리면서 잘 살고, 그리고 필요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걸 저게 천하무적의 상태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좀 읽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맞구나 이 생각하면서 마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 그거 중에 하나가 대형 경기장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고질라 기억하시죠? 고질라 모르세요? 저는 초대형 괴물인데 그런 게 만약에 나타나가지고 짓밟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근데 무도가들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답이 그렇게 사람 많은데 왜 가느냐 이거래요. 고질라를 어떻게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떤 적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거를 애초에 만나지 않을 상황, 만나지 않을 환경, 그리고 만났을 때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래서 이제 책에서 가장 좀 신경 쓰였던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학교나 이런 쪽들이 적을 만드는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갖고 계속 싸움을 시키는 그런 게 지금 학교여가지고 삶을 너무 고달프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를 너무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실제는 학교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살아가면서 모두가 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해야 진정한 학교가 아니냐. 그래서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 교육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접근 방식이, 이분이 이제 몸만 수련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것만 보고 끝내면, 그래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만들지 않는 거, 적을.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여가지고 자꾸 해치우면 적은 더 많아진대요.
뭔가를 부수고 나면 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 그래서 좋은 습관, 루틴 이런 것들 그리고 끊임없는 사고력을 길러내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 제목하고 조금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이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사고는 없다라는 책인데 제시 싱어가 쓴 책이에요. 이제 교통사고에서 재난 탐사까지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차량 사고, 화재, 홍수,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고의 역사를 이렇게 탐사해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사고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비극을 우연으로 포장해가지고 시스템의 책임을 은폐하는 함정임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고 증가가 사회 구조적 불평등 및 권력관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지만 그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기업과 정부가 사고라는 용어를 쓰면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부주의로 이렇게 치부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고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면서 해결책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이 책에는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과실, 조건, 위험, 규모, 낙인, 인종주의, 돈, 비난, 예방, 책무성. 그래서 이걸 사고라고 부르는 비극의 이면의 진실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인 인적 과실로 보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위험한 조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 설계나 작업 환경 등 조건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도로를 횡단하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무단 횡단했다든지 또는 운전수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걸 제시를 하는데 그 도로에 무단 횡단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차량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요즘은 전에는 60km 이하였는데 50km 이하로 이렇게 시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또 이 사고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사고가 똑같으냐?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 이 백인이 일으키는 사고와 이 저소득층이나 유색인종,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가 더 크다. 이제 그런 걸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시 싱어인데 워싱턴 포스트나 가디언에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 안전문제 활동합니다. 저자의 삶을 바꾼 사건은 2006년 12월 1일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났는데 저자 친구인 22세 청년 에릭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이 가해자가
이 차가 취했다. 자기가 취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취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게 11년 후에 정확히 똑같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인데, 그런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교통공학자들이 도로 사이에다가,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그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강철 방책과 차단봉을 설치해서 위험한 조건을 개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멈췄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월호든지 뭐 이태원 참사든지 요즘 보면 참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런 건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어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에릭을 죽게 한 운전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고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고라는 단어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도구인데, 이걸 비극을 어쩔 수 없는 우연으로 규정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책을 만든다지 하는 그런 시스템 결함 같은 걸 하지 않는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